그날은 비가 참 질기게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겨울도 아닌 애매한 계절, 장례식장 앞 가로수 잎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던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는 검은 우산들이 물에 잠긴 섬처럼 여기저기 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신발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검정 상복 치마 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채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검정 우산을 꼭 쥐고 있었고 우산 손잡이에 달아버린 고무 자국 위로 내 손바닥에 땀이 자꾸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지나갔고 나는 같은 표정으로 같은 목소리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난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제대로 한번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어버린 사람처럼 숨만 쉬고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국화향과 향불 냄새가 섞여 눅눅하게 깔려 있었고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현실이라는 게 조금씩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의 흐름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끊긴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서 들어오다 말고 발걸음을 멈춘 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라 믿고 살았던 얼굴,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나버린 사람,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장례를 치러버린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 심장이 제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숙였다기보다는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과 다시 마주치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내 인생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문객들 사이를 비켜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미세한 물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심장 박자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동안 잘 사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믿고 살아도 목소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손에 쥔 우산만 더 꽉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때 뒤쪽에서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그는 유난히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지난 시간 전체를 함께 조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장례식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았다고는 해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앞 은행나무 잎들은 비를 머금은 채 축 처져 있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잎 끝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눈을 뜬 채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에는 더 이상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아주 구체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베개 옆에 남아있던 희미한 머리 냄새, 늘 그가 손을 뻗어 찾곤 하던 안경, 접어둔 회색 스웨터까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어. 당신 없는 하루가. 세수를 하고 나와 검정 상복을 다시 차려입었습니다. 천이 몸에 닿는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하룻밤새 더 늙어 보였고 눈 밑에는 다 말라버린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니 밤새 지켜주던 친척들이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졸고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쌓인 종이컵, 식지 않은 국화향, 그리고 구석에 놓인 김밥 상자, 이 모든 것이 어수선한 현실이라는 걸 자꾸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조금 쉬셔도 돼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있을게. 정작 쉬고 싶은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앞에서 익숙한 듯 낯선 발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또 다른 조문객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부터 가슴이 괜히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정 양복 차림,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젊은 날과는 전혀 다른 구분 없게, 그런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지만 눈빛까지 바꾸지는 못하더군요.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그 사람은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라서 나는 괜히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나를 다시 바라볼까봐 그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장례식장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마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하게 저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괜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실례가 아닌가 싶어서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례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보다도 이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잘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나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요? 그때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30년 전 거기에서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요. 사람은 앞으로 늙어가도 마음은 그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사과 한마디가 왜 이렇게 늦어서,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만 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늙은 남자의 쓸쓸함이 아니라 한 번도 끝내지 못한 마음을 들고 늙어버린 사람의 쓸쓸함처럼요. 그날 밤 나는 장례식장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빗속에서 번져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검정 우산을 펼쳐들고 한참 동안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오늘 그 사람이 왔어.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처음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 하나가 천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만나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비소리보다 더 크게 내 가슴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아침, 하늘은 기어이 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눅눅하게 눌어붙어 있었고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밤새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회색 하늘이 거꾸로 담겨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내 마음 같았습니다.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는데도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 나는 장례식장 부엌 쪽에서 조심스럽게 국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큰 냄비 안에서 사골국이 은근하게 끓고 있었고 기름기 섞인 김이 천천히 올라오며 허공으로 풀어졌습니다. 마늘과 파를 다져 넣은 냄새가 공기 속에 묻어나자 잠시나마 장례식이라는 현실에서 조금 비켜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국 냄새 앞에서는 잠깐이라도 살아있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나 보다. 나는 국자를 들고 천천히 저었고 국물 위로 떠오른 하얀 거품을 걷어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뜨거운 김의 따끔한 열감이 느껴졌지만 그조차도 지금의 나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응, 국 좀 데우고 있었어. 며느리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류 같은 게 흘렀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아주 얇고도 서늘한 벽 같은 것이요. 어제 그분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내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냄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문 오신 분 말이니? 네. 어머님이랑 좀 오래 이야기하시던 분이요. 며느리의 말투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알던 분이야. 예전이라고 하기엔 어제 어머님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셨어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국을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내 손은 그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고? 그게 그렇게 티가 났나? 며느리야,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 서로 좀 불편하지 않겠니? 불편한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괜히 이런 말 꺼냈다가 오해가 커질까봐. 며느리는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잠시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말하고 싶지만 참는 사람 같아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오해할 게 뭐가 있겠니? 그냥 조문객이야. 조문객 치고는 어머님을 보는 눈이 너무. 며느리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아는 사람처럼 봐서요. 그 말은 꽤 깊숙이 박혔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아니요. 그건 그냥 눈이 아니었어요. 부엌 안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끓고 있던 국물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우리 사이의 침묵을 더 또렷하게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국불을 끄고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모든 대답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갑자기 숨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식장 복도에서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이라서 멀리서도 진동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나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아들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맞대고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지만 귀는 자꾸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머님도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잖아. 나도 봤어. 그 사람 눈빛. 아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내내 붙잡고 있던 검정 우산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나 혼자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조문객을 맞느라 흩어져 있었고 나는 잠시 틈이 나서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 사이로 퍼져 노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벤치 옆 화분에 젖은 흙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우산을 접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도 다들 벌써 나를 의심하는 눈이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내가 아닌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이상하게도 내가 앉아 있는 벤치 근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비를 맞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전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빗속에서 통화하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조용히 지나가지 않겠구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대신 하늘은 잔뜩 흐린 채 언제라도 다시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앞 가로수 잎에는 밤새 남은 빗물이 매달려 있었고 그 물방울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또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새벽에 한번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벤치에서 비를 맞으며 통화하던 그 사람의 옆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충분히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랑 통화한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머리에 박히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람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장면이 의심으로만 보이더군요. 어제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침묵,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쪽에서는 새벽부터 국을 데우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육개장과 사골국이 섞인 냄새, 그리고 눅눅한 밥 냄새가 복도를 따라 번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만 대충 하고 검정 상복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초라해 보였고 눈은 밤새 운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가족들은 이미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떠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김치를 접시에 덜어 조용히 밥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나를 힐끗 바라보던 며느리는 다시 시선을 돌렸고 아들은 내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육개장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냄새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으려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려 국물이 몇 방울 식탁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나 지금 완전히 투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며느리는 떨어진 국물을 보고도 휴지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꾸중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들이 한참 만에 형식적인 말투로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슬픔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다 먹고 나서도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 맞을 준비를 한다며 안쪽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밖에서 상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식탁 옆에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은 애매한 색이었고 그 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작은 휴게실에 들어가니 커피 자판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컵 하나를 꺼내 커피를 뽑았습니다.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은 쓴 커피였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이 순간적으로 얼얼해졌습니다. 쓴 것도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구나.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데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은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며느리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더 이상 불안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나를 믿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버린 걸까? 그날 낮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옆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아래에는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 흙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프리패는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공원 한쪽에서 뛰어다니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고 곧 젊은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갑자기 저릿해졌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런 엄마였지. 아들이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겨 공원에 데리고 나오곤 했습니다. 아이는 물웅덩이를 보면 꼭 뛰어들었고 나는 바짓단이 젖는 것도 잊은 채 아이를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그동안 꾹 참고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짧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더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옷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뜯지도 않은 커피캔 하나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만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말은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오해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때 떠난 건 모든 게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공원 바깥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 하나가 내 안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만 살 수는 없겠다. 나는 그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침묵을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그 사람과 마지막 말을 나눈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내려앉은 습기가 엉덩이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일어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귓가를 울리던 아이의 웃음소리도 젊은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도 어느새 사라지고 공원은 다시 조용한 늦은 오후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웅덩이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고 그 조각난 빛이 내 무릎 위에 닿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꼭 내 마음 같았습니다. 잠깐 비쳤다가 이내 흩어져 버리는 희망 같은 것.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세하게 아려왔습니다. 혼자라는 말은 늘 무거웠지만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실감이 난 적은 드물었습니다.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멀어졌고 며느리는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마저도 이제는 정말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검정 우산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낡은 손잡이의 고무는 이미 오래전에 닳아 미끄러웠고 그 위에 남편의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우산을 놓치면 나라는 사람까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늘어나고 있었고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여전히 눅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이제 그 말들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지친 얼굴로 잠시 숙소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때 뒤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손녀였습니다. 얇은 잠바 위에 분홍색 목도리를 둘러맨 채 손녀는 문간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의 얼굴에는 어른 흉내를 내보려는 듯한 어색한 표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나와 있어? 추운데. 잠이 안 와서요. 손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낮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게 아이에게도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안 했죠? 나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내 대답이 늦어지는 걸 보고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는 계속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서요. 아이의 말투는 떼쓰는 것도 아니고 어른처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걱정이 그대로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괜찮아. 어른들 일이야. 근데 할머니 표정이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던데요. 그 말에 나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내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슬프면 울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꾹 눌러 담고 있던 감정이 가슴 안에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손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할머니가 아는 사람 맞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제 할머니가 공원에서 그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이가 그 장면을 봤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조금은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의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느낌이어서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할머니를 되게 걱정하는 눈으로 보던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내 침묵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어른들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근데 할머니 혼자만 그렇게 다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나에게 너무 늦게 온 말 같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할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한테는 기대도 돼요. 아이의 말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어른들보다 더 정확한 진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이후 손녀는 틈만 나면 내 옆에 와 앉았습니다. 조문객이 잠시 뜸해진 시간에는 내 옆에 와서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고 밤이 되면 할머니 커피 드세요라며 자판기 커피를 하나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작은 행동들 덕분에 이 장례식장 안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고 아들은 나를 피하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나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장례식장 옥상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손녀가 내 옆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많이 잦아들었고 도시의 불빛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보면 도시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러게. 사람 마음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일까? 손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나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를 전부 의심해도 이 아이 하나만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훗날 내가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첫 번째 힘이 되어주게 됩니다.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가장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하늘은 처음으로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듯한 하늘이었습니다. 햇빛은 장례식장 유리창을 똑바로 통과해 복도 바닥 위에 길게 누웠고 그 빛 위로 사람들이 조심스레 발을 디디며 오갔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옥상에서 내려와 바로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며칠째 코에 배어 있었고 그 냄새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제 곧 사람들이 다 돌아가겠지. 그러고 나면 나 혼자겠지.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는 검은 외투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세 분이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은 장례식장 뒤편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도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시선은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가방 끝만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분과 저는 30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나는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결혼식 열흘을 앞두고 이분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연락도 없었고 그 이후로 저는 이분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내게로 꽂혔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은? 그 말에 내 가슴 안에서 오래 봉인해 두었던 기억 하나가 마침내 열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 아버지를 이미 임신하고 있었어. 그 말은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오랜만에 꺼내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과 헤어질 무렵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내 남편이야. 나는 며느리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남편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아이야. 상담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0년 동안 눌러두었던 진실의 무게가 세 사람의 가슴 위로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야.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안에서 혼전 임신이 알려지면 아이도 나도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때의 기억이 눈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젊었던 시절 허름한 방 안에서 혼자 배를 끌어안고 울던 밤들, 아버지의 주먹, 어머니의 통곡, 내가 사람 인생 망쳤다던 말들. 나는 사랑보다 아이를 선택했어. 그 말은 지금의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이유이자 평생 나를 괴롭혀온 죄책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평생 참으신 게, 그래, 내 인생은 그 선택 하나로 정해졌지.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날 버렸다고만 생각하고 세상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를 떠났다는 생각 하나로 평생을 벌받듯 살았어.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짐이었을 모든 오해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라고요? 그래. 그럼 나는 평생 내 자식을 옆집에 두고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까?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둘 다 망쳐버린 사람일지도 몰라. 그때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손녀는 며느리를 따라왔다가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들었는지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나는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난 뒤 장례식장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도 조문객의 흐느낌도 그 많던 소리들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마치 방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이 이 현실의 일이 아니라 꿈속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걸까? 그때 며느리가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컸고 그 소리는 복도 벽을 타고 몇 번이나 튕겨 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내가 더 다가갈 자리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끝내 내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발인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아들은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기는 했지만 나와는 철저히 시선을 피한 채로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은 내가 평생 보고 살아온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의 등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이인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도 있구나.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 장례식장 숙소방에 들어가 혼자 누웠지만 눈은 조금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밤이 슬픔의 밤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끝내 울지 못한 밤일 테지만 나에게는 완전히 버려진 밤 같았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온 건 아닐까? 혹시라도 내 앞에 와서 엄마라고 한마디만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혼란도 슬픔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속고 사신 거잖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남편의 아버지라는 것도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더 깊게 찌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어머님 인생도 아버님 인생도. 며느리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결국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게 내 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가혹한 세월이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며느리 자신의 고통도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내게 등을 보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내 가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조용히 방을 나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새벽 공기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장 앞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낡은 검정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괜히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으면 누군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구나. 그때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 서서 내게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까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말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말이어서 말한 나 자신이 더 크게 다쳤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워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와? 그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내 꼴이 아직도 덜 무너져 보이나? 그 말과 함께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그제야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참기만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혼자인 걸까? 그 사람은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걸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장례식장 앞 차가운 바닥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날 새벽 장례식장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앞이 흐릿했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어느새 옆으로 굴러가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복도 끝에서 낮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경비실 쪽이었습니다. 나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발길조차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더군요. 작은 아주머님이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이거 좀 늦었지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작은 아주머님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고 내 이름이 남편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맡겨두고 가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꼭 형수님께만 드리라고요. 그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글씨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을 찌르더군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움켜쥔 채 숙소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고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그 사람의 체온 대신 텅 빈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접힌 종이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언제나처럼 반듯하고 조용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왔다고 믿었던 그 진실을.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 전 다른 사람과 깊은 인연이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도 나는 오래전에 알게 되었네. 편지는 거기까지 읽고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흐릿해질 만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편지를 이어서 읽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이 원망스러웠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이 잠든 얼굴을 보고 나는 깨달았네. 당신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이었다는 걸. 남편의 글씨가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이었어. 나는 당신이 떠날까봐 그 사실을 묻지 않았지.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집에 남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고마웠어.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켜본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당신이 평생 벌을 받듯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묻지 않았고 다그치지 않았고 당신이 스스로 말할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 편지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었어. 그러니 이제는 제발 당신 자신을 용서해도 돼. 남은 인생 편하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네.
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그제야 조금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내 손에 쥐어진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버지가 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문 듯 하던 표정이 몇 줄을 넘기자 흔들리기 시작했고 끝에 다다랐을 때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응. 그런데도 왜 엄마한테 한 번도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를 믿어준 사람이었어. 그 말에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은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흘리지 않던 눈물을 그날에서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며느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 품에서 울음을 그친 뒤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고 서로의 체온만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늘 늦게 따라오는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묵혀둔 마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혼자서 감당하게 했지.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희끗한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쓰리게 아려왔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날 아침 장례식 마지막 날의 햇빛은 유난히도 맑고 선명했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파란 하늘이었고 햇빛은 마치 모든 어둠을 한 번에 걷어내겠다는 듯 건물 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고 조문객들은 하나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이 나를 무너지게도 했고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도 했습니다. 발인 차량이 장례식장을 나설 때 나는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 있는 상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남편의 부재로 유난히 적막했지만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은 여전히 붉고 따뜻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며느리가 미리 끓여두고 간 국이 있었고 그 국에서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 안 고파요? 조금 고프네. 우리는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은 짭짤했고 그 안에는 며느리 특유의 습관처럼 마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맛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요. 손녀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조금만 시간 달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는 중이라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부터 꺼내보지 않던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 빛바랜 편지, 그리고 오래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약혼했던 날 내 손에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 안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필요도 그 사람에게 기대어 살 필요도 없어. 며칠 뒤 나는 오랜만에 혼자 버스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는 겨울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파제 끝에 서서 한참 동안 파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자유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지 않아도 되겠지. 나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거의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을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천천히 다시 가보자. 그 말은 완전한 화해의 말도 아니었고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진짜 필요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창문 너머의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달빛이 더 외롭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벌을 받듯 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용서받기 위해 사는 날들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또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잊고 살게 되더군요. 나는 오랫동안 사랑보다 죄책감을 먼저 품고 살았고, 행복보다 책임을 먼저 붙들고 살았고, 용서보다 침묵을 먼저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황혼에 이르러서야 너무 늦게, 정말 너무 늦게서야 나는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꼭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상처까지 함께 마주보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웃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서로에게 조심스럽고 아직도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린 채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듯 외면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을 조심스럽게 다시 걸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저건 내 이야기 같다. 그렇게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요. 말하지 못한 진실 하나, 가슴에 묻어둔 후회 하나, 가족에게 차마 꺼내지 못한 말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만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용서일수록 더 깊고 조용히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 하나라도 남겼다면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덜 외롭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